국내나 해외나 지금 물가가 참 걱정입니다. 글로벌 경제 또 국내외 주요 증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사람이 공격적으로 긴축 돈 걷어들이겠다라고 말했다면서요? 네, 그 브레이너도 이제 연준 이사인데 이제 그 앞으로 연준 부의장으로 이제 지명이 돼서 아마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흔히 뭐 비둘기파로 좀 불려요. 이제 네. 비둘기라는 게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 정책을 좀 완화시키는 쪽에 좀 찬성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고 매파는 이제 정반대로 굉장히 금리 인상을 좀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그 비둘기 중에서도 정말 큰 비둘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모든 연준 의사들이 다 이제 비슷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지금 뜨겁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이번 3월에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0.25% 정도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7%가 좀 넘는 상황이니까 7%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근데 한 번에 보통 0.25%씩 올리거든요. 네. 보통 금리를. 근데 이번 5월 달에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빅스텝 한 번에 크게 간다. 그러니까 0.5%씩 여러 번 올리는 이런 식의 좀 발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상당히 우리가 비둘기로 알려졌던 분마저도 저분인가요? 너무, 예.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금리 인상 발언을 해버리니까 예.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너무 강도 높은 긴축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그 미국에서는 좀 증시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발언이 이전에 나왔던 그 미 연준 의장의 방침을 다시 각인시킨 셈이기도 한데 네. 3월 연준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같은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QT라 그래가지고 양적 긴축이라 그러는데 그동안 뭐 양적 완화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해서 돈을 시중에 뿌려주는 거죠. 정반대예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제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매각하는 순간 돈이 이제 회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고강도의 긴축인데 그동안 미국이 뭐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을 좀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정상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축소하겠다. 이런 좀 내용이 나오면서 근데 이 FMC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다 보니까 네. 5월 달부터 5월 FMC에서 양적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은 좀 하고 있는데 예. 양적 기축 시기에 대해서는 뭐 하반기다, 6월이다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FMC 의사록에서 5월로 명시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좀 양적 기축까지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좀 시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곧바로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네. 반응을 했다면서요? 이틀 동안 좀 제법 크게 좀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좀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가 뭐 연준이 미국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리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예. 다만 연준 전망이 너무 좀 자주 바뀐다. 그러니까 좀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좀 평가들이 있는 게 일단 사실 그 올해 초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고 예상을 안 했거든요. 한 두세 차례. 근데 지금은 7차례까지 지금 거의 확정이 됐고 거기다 금리 인상도 이번에 그 3월 FMC에서는 파웰 의장이 1.9%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2.5%또 예.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그럼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상승 속도도 빠르고 긴축의 강도도 좀 강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좀 더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정된 경로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거보다 더 빠르게 좀 스텝을 밟으니까 시장이 이제 거기에 좀 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이틀째 좀 빠졌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보통 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또 경기 수요를 좀 약간 위축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오늘 좀 대형주들도 그런 영향으로 좀 주가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 국내 근데 증시. 올해 초에 잠깐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이제 커질 줄을 몰랐고 그 네. 변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또 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더 그렇게 긴축적으로 가는 건데, 근데 왜냐하면 시장에서 뭘 기대했냐면요, 보통 예전에는 이게 전쟁이 나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긴축 속도를 늦추거나 오히려 돈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연준이 오히려 그거보다
예. 경기보다 지금 물가가 우선이다. 물가부터 잡겠다. 그러니까 과거랑 다른 이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결국 금리를 너무 올리게 되면 이건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어떤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수요가 둔화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가 기대했던 부분과 조금 약간 반대로 가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금리 인상, 뭐 빅스텝 밟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최근에 조금씩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대차 대조표 축소 논의 소식에 더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논의 전에도 이미 또 브레이너드 이사가 또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 그러니까 사실 0.5% 인상은 한 번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3번 정도 하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왔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적 긴축, 대차 대조 축소도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긴축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또 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예 그냥 밑에 있었으면 큰 영향이 없었을 텐데 최근에 또 테슬라 같은 기업은 거의 뭐 주가가 대부분 또 회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 가격 부담, 이게 좀 맞물려 가지고 증시가 조금 이제 그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라는 건 그거죠. 우리 흔히 뭐 재무상태표인데, 연준이 이제 그동안 채권을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하면 그 자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시중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판다. 그럼 자산 매각이죠. 그럼 당연히 자산이 주니까, 그래서 대차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우리 뭐 이게 회계학으로 뭐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얘기들 하는데, 손익계산서는 매출 이익을 나타내는 거고, 네. 근데 재무상태표가 예전에 이제 대차대조표잖아요. 그게 가지고 있는 뭐 현금, 뭐 채권 이런 자산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그걸 이제 축소하겠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일단 매각하겠다. 예. 네.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미국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올리면,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뭐냐면 결국 고용하고 이제 한 팔은 고용이고 한 팔은 이제 금리, 그러니까 물가거든요. 이 둘 다 잘 유지하면 너무 좋은 건데,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고용도 지금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 예.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지금 한 $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휘발유 가격이 한 $3를 넘어가면은 소비에 문제가 생긴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연준의 목표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물가를 잡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스텝을 좀 크게 밟아가지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결국에 물가는 잡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그거죠. 시장이 싫어하는 게 너무 빨리 올리면 수요가 어쨌든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풀 때랑 네. 줄일 때랑 당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고, 결국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건 인정하는데 향후에 그러면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좀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금리 인상으로 소비 둔화 등이 초래가 될 수 있고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아예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그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는 이제 뭐 예를 들면 5% 성장하던 게 한 3% 성장하는 건데, 침체는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성장률이. 그래서 이제 역성장하는 건데, 그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1970년대를 이제 자꾸 떠올리시니까, 그때 아마 아직 기억하시겠지만 오일 쇼크가 터져가지고 미국 경제가 정말 큰 타격을 받았죠. 당시에 그래서 역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다른 게, 지금 고유가 시대기는 건 맞지만 당시엔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생산도 거의 안 했고, 근데 오일 쇼크 터지고 나서 이제 이거 유가가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원유 생산을 많이 늘렸는데, 지금은 원유 또 순수출국이잖아요. 그래서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수출 면에서는. 근데 내수는 좀 안 좋아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랑은 좀 다르고, 그리고 그때랑 또 다른 게 지금 고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이렇게 자신 있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게 전쟁이 나는 걸 알면서도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지금 고용이 지금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이제 그 확신을 좀 가지고 미국이 좀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뭐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침체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 게, 연준도 어쨌든 이 상황들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침체로 좀 갈 것 같은 분위기면
금리 인상을 또 중단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까지는 아직 너무 먼 얘기고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경기 둔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 상황하고 우리 경제 상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을 풀자니 또 이게 물가 걱정이고 걷어들이자니 또 경기 걱정이고 그래서 우리 경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영향받고 있습니까? 한국은 이게 좀 분위기가 오늘은 이제 거의 다 빠지긴 하는데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근데 최근 한 달만 좀 놓고 말씀드리면 대형 수출주는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소형주나 우리 내수주들 있죠. 이쪽은 오히려 좋습니다. 아니면 정책 수혜주, 뭐 이렇게 대선이 끝나면서 그래서 이쪽과 그러니까 두 군데가 너무 좀 차별화되는데, 그러니까 지수는 큰 기업들이 못 가니까 네. 좀 답답한데 중소형주들은 왜 이렇게 중소형주나 내수 좀 강하냐면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내수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뭐 흔히 뭐 여행, 레저, 뭐 호텔이나 백화점 이런 쪽은 오히려 좀 괜찮은 모습이고 또 건설주라든가 뭐 원자력 발전주라든가 이런 정책주는 확실한 이제 모멘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재료가 좀 있는 거죠. 예. 정책적으로도 탈원전 정책보다 이제 친원전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또 최근에 그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유가 관련 수혜주들도 고유가 시대가 계속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럼 유가 오를 때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뭐 정유나 조선 업체들이 좀 차별화되는 거죠. 근데 예. 우리 한국을 이제 이끌어가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 수출주는 왜 못 가냐면 지금 전쟁이 나니까 유가가 좀 높잖아요. 당연히 소비가 줄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IT나 자동차 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예. 좀 미루거나.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있고 또 한 가지 큰 게 지금 중국의 상해가 지금 봉쇄령이 지금 내려졌는데 사실 어제 풀려야 되는데 네. 무기한 연기해버렸어요. 했어요. 예. 그럼 중국에 2천만이 사는 인구가 예. 아무것도 소비 활동 못 하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IT 제품, 뭐 가전 제품, 뭐 반도체 이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장 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몇 달 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대형 수출주는 경기 둔화 우려로 지금 주가가 좀 못 가고 있습니다. 상하이가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하고 네. 거기 물류가 또 봉쇄된 것도 상하이 항이 봉쇄된 네. 것도 영향 미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또 물류 창구인데 뭐 세계 뭐 몇 대 항구 중에 하나로 좀 꼽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또 마비가 되면 또 운임 비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뭐 중간재죠. 뭐 반도체도 최종 제품은 아닌데 PC에도 들어가고 노트북, 스마트폰. 근데 결국 최종 소비가 또 안 돼 버리면 중간재 수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결국 전쟁과 중국의 좀 봉쇄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조금 지금 부담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대내외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뭐 이 흐름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뭐 중국 봉쇄령도 그렇고 전쟁도 결국엔 끝나겠죠. 언젠가는. 근데 이게 빨리 끝나느냐 늦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나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네. 이게 장기화된다라는 좀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가가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아까 미국은 7%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례적인 지금 4%를 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한국도 지금 4%면 굉장히 뭐 우리 한국이 항상 보면 뭐 많아야 1%대 항상 유지했었잖아요. 근데 3%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또 4%까지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그 뭐 이번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결국엔 유가였어요. 이번에 4% 넘은 결정적인 요인은 고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줬고 3월 달에 그 석유류 가격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13.8%나 올랐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31.2%가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유례 없었던 정도의 예. 그래서 뭐 물론 정부에서도 좀 유류세 인하를 좀 발표한 것처럼 네. 유가 영향이 좀 큰데 근데 유가가 차지하는 그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 정도 되거든요. 이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그 이번에 4.1% 중에 무려 거의 한 1%, 1.2% 정도의 기여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시겠지만 거기가 곡창지대잖아요. 예. 밀 생산이 또 안 되니까 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식품 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가격이 지금 6.4%나 올랐고 외식비가 6.6%.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전체 소비자 물가의 21%를 또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유가랑 이 외식비나 이제 식품비가 합치면 50%죠. 이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뭐 작년부터 이어진 뭐 공급망 이슈나 이런 뭐 오미크론 변수도 있는 데다가 거기에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예. 이 상황이 좀 계속해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원자재, 원유, 농산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좀처럼 잡히지 않을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끝나야죠. 모든 이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뭐 중국이 지금 상해도 지금 중국 전체 오늘도 아까 제가 오면서 체크해 보니까 중국 전체 지금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매일 지금 사상 최대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데 중국 인구로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중국은 사실 제로 코로나였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어쨌든 계속 봉쇄령을 유지를 할 것 같고 그럼 중국 경기는 계속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네. 그럼 계속 장기화되는 거죠, 이 고유가가. 그래서 결국엔 좀 이런 전쟁 이슈가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끝나기 전에 뭐 물가를 잡는 방법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사실 금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바뀌잖아요. 근데 아마 바뀌고 나서 좀 바로 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도 지금 올해 추가적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 올리는 과정까지 또 시차가 있어서 네. 당장 물가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국제유가가 그런 이제 고공행진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전략 비축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원유들이 많잖아요. 네. 전략적으로 그걸 좀 많이 방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다행히 어제 한 6% 가까이 급락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조금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결국 이제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건데 추경 예산으로 돈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또 돈을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좀 물가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추경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금리는 올리지만 추경 예산을 이렇게 풀면서 물가를 좀 자극시키지 않으려면 사실 뭐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기요금도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동결을 해버렸잖아요. 사실 네. 한전 입장에서는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자가 너무 큰데, 근데 이제 물가를 자극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건데 사실 뭐 공공요금 뭐 아니면 또 임금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막는다고 막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특히 이 물가에서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임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번에 저도 재무제표 봤어요. 급여 항목이 비용을 딱 보시면 재무제표 나오잖아요. 급여가 다 올라갔어요. 급여 항목 자체가. 미국은 왜 그런 거죠? 미국은 지금 사람을 못 구한다.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한국도 특히 뭐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건비를 안 주면은 채용도 안 되고 네.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물가에도 영향을 크게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 미봉책으로 막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에는 계속 뭐 기업이든 개인분이건 간에 좀 대비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좀 둘러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사님이 보시는 주요 증시 포인트들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최근 원자재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자재 투자의 장점과 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원자재를 이렇게 투자하실 때 요새 뭐 국제유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저걸 좀 투자했어야 되는데 주식보다 저게 더 나았겠다 네.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인 마인드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원자재 투자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주식보다 변동성이 몇 배는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 나서 유가가 좀 오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뭐 내가 유가 투자해서 수익을 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유가가 마이너스 간 적도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럴 정도로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뭐 이런 원자재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를 해지가 아니라 자산 증식 목적으로 난 투자를 하겠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해지라는 건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나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에. 근데 지금 인플레 해지라는 거는 물가 오르니까 물가 오르면 내가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2% 지금 금리를 받는데 지금 물가 4%면 나는 앉아서 2%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2%의 손해를 내가 만회를 해야 되는데 주식 채권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원자재를 일부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방어를 해주는 거죠. 네. 그 손실만큼.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는 일부 자산을 투자하는 건
배분 목적에서도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유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거기에 많은 자산을 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빠지면 큰 손해를 보시고 그래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좀 약간 소액 정도로만 투자를 하실 것을 저는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자재는 소액으로 네. 예, 거기에 다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당부라든가 이런 건 좀 주의하라든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으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이렇게 우리 그 한국의 대형주들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안 가냐. 근데 안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또 중국의 봉쇄령, 또 전쟁 우리 다 예측을 못했잖아요. 네. 이런 변수들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주식에서 제일 좋은 호재가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모든 악재들은 어느 정도 저는 좀 충분히 반영된 것 같아서 네. 조금 지금 힘든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 다 이런 또 경쟁력이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경쟁력 있고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좀 이 위기를 저는 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인내심을 좀 발휘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